나는 왜 니체를 읽는가? 세상을 다루기보는 니체의 인생 수업. 프리드리 니체, 지음, 송동윤, 역금, 강동호, 그림. 니체를 읽는가? 명문의 그림을 더한 니체 지음, 독일의 철학자. 보안대학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문헌학을 연구했다. 그리스 정신에 매혹되었으며 소피노의 의지에 철학의 감화를 받았고 박은혜에 심취했다. 비극의 탄생에서 생의 환희와 염세, 긍정과 부정 등을 예술적인 형이상학으로 고찰했으며 반시대적인 고찰에서 유럽 문화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고 위대한 창조자인 천지를 문화의 이상으로 하였다. 이 사상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더 한층 명백해져서 새로운 이상의 가치 전환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여명 즐거운 뒤에 자라토스토는 이렇게 말했다를 폈는데, 신은 죽었다라고 함으로써 신의 사망에서 지성의 의의를 말하고 영원회귀에 의해서 긍정적인 생의 최고 형식을 보임은 물론 자연의 이상을 설파했다. 이외에 선악의 비한 도덕의 계보, 권력의 의지, 장기간 점이었으나 정신 이상이 일어나서 미화대로 끝났다. 니체의 권력의지 사상은 근대 정신의 본질을 단적으로 상징하며 허무주의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후세 사상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 왜 니체를 읽는가? 나는 왜 니체를 읽는가?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살아있다는 자책감으로 방황하면서 두 곳의 대학까지 자퇴하고 우울증까지 찾아올 무렵에 나는 우연히 니체를 쓴 책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는 살기 위해서 무작정 서울을 떠나 독일로 유학하게 되었다. 그렇게 독일에서 안정을 찾으며 연극, 영화, TV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되었다. 이렇게 내 인생을 바꾸게 된 동기 중심에는 니체의 책들이 위로와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다. 이 책의 니체의 저서 중에서의 핵심 내용을 사람들이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문록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강동호 작가의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편집하여 책을 읽는 내내 보는 즐거운 맛까지 볼 수 있게. 니체는 시리가 민주주의를 외칠 때 반민주주의를 말하고 모든 사람이 신을 숭배할 때 신을 외쳐가면서 신은 죽었다고 위치강의를 내세워서 외쳤다. 프리드리히 니체 머릿말. 그런데 이 송동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을 좋아했을까요? 그는 현대 사상의 총아이자 이단으로 불리기도 하면서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독설가이자 예술적인 철학자로 보인다. 니체가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사상가로 여전히 살아있는 까닭은 그가 자신의 사상을 온몸으로 살아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성만으로 형이상을 설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존재로서 그리고 자신의 삶 자체로서 사상을 완성하고 설파해갔다.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다. 니체의 말은 현실을 현실로서 인식하도록 하던 기존의 형이상학적인 근거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기존의 절대적인 가치가 더는 절대 가치를 갖지 못한다면서 인간은 이제 기존의 세속적인 가치를 때려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내야 한다고 했다. 니체는 인간을 배격하는 교회의 허위에 격분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죽음은 교회의 죽음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자신의 문제는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고 기도만 해야 되는 인간에게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니체는 진정 용기 있는 인간이었다. 그는 허무주의에 무릎 꿇지 않고 싸웠다. 니체는 현실을 버리지 않고 끌어안았다. 니체는 삶을 사랑했다. 니체는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에 대한 가치 역시 스스로 결정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 가치는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인간 유행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전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것을 말한다. 이 기존의 질서에 대항하는 자가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다. 따라서 니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위한 철학을 명확히 세운 것이다. 초인이란 지성보다도 본능 합리적인 의리 이성보다는 정리를 존중하는 의지의 인간이다. 이 초인은 유한 속에 무한까지 긍정하며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인간으로 고통과 순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적인이란 세속화하지 않는 본연의 인간이며 운명적인 것을 체념하는 인간이며 항상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끄고 이가는 용기의 소지자이다. 또한 저인의 미덕은 자기를 믿고 자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며 자기를 존경하고 누구에게나 엄격하게 행동한다. 니체는 죄의 가치가 완전히 전도됨으로써 빠진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공허와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력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니체 저인은 권력의 의지를 통해서 규정된 현실에 의하여 존재한다. 권력의 의지를 갖고 영원 해결을 달관한 실존은 인류의 삶을 초월해 나가는 창조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저희는 이 현실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이며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간 여행의 본질을 말해준다. 니체가 지금 다시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더하고 있는 이유는 그 현실을 직시한 날카로운 통찰력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급속을 치르는 직관력, 강력한 생기에 불구려운 그리고 높은 곳을 지향하는 그의 문장 속의 명구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에 쏙쏙 들어서 마음에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니체의 거의 모든 저서 중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한 번쯤 읽어야 할 내용과 필요한 것을 골라서 정리했다. 니체 철학이 가진 독특한 특징은 그 정한 학문을 지향해 정리된 것이 아니라 정렬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과 단편이 많다는 것이다. 단문 단편이라지만 그의 발상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예를 들자면 인간에게는 육체라는 커다란 이성이 있고 정신이라는 조그만 이성이 있다는 식이다. 니체의 대담한 발상에는 예술적인 매력이 숨어있다. 칸트 같은 철학자라면 그것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철학을 이용하지만 니체는 그것을 무심하게 그냥 탁하고 놔두는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그는 철학자 니체보다는 예술가 니체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그 점을 관계의 매력으로 보았다. 겉으로 이 책의 디자인을 빛나게 해주고 독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림을 기꺼이 제공해 주신 강동호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성동윤. 나는 왜 니체를 읽는가? 흔들리는 양심, 선악의 심판, 사주의 감옥, 아름다운 착각. 존재와 같이 움직이는 권력, 청춘의 권력. 정리를 굉장히 많이 했네. 고견 권능, 예수가 열정, 학문의 자유. 우와. 삶의 철학, 일본의 삶의 철학.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사는 일에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사랑 속에는 언제라간의 관계가 들어있다. 생존 경쟁은 약자에게도 좋다. 우리에게 증명되어 온 바 표면적인 영향 아니 태화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생존 경쟁이 약자의 사멸과 강자 즉 가장 천부적으로 혜택받은 존재의 존속임을 이야기한다. 생물의 완전성에 가까워지는 식으로 부단히 생장한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우리가 확정해 온 바 이는 반대여서 생존 경쟁은 약자에게도 좋다는 것이다. 생존 경쟁은 풍요로운 생을 살기 위한 활동적인 자극. 이 사람을 봐라. 전형적으로 병이 약한 사람은 건강해지지 않으며 애써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없다. 반대로 전형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병을 이기는 인생을 사는데 아니 풍요로운 생을 살기 위해서 활동적인 자극으로 수용할 수 있다. 유성으로 오랜 세월 동안의 병이 내게 많은 활동적인 자극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어느 쪽이든지 가는 대로 선택해라. 식인종의 나라에서 고대관대는 홀로 있을 때 스스로를 먹어치우고 대중관계에 있을 때는 대중이 그를 먹어치운다. 그러니 어느 쪽이든 망설이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해라. 삶을 향한 우리의 강연한 의지에서 권투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긴 싸움에 삶이 흐르는 더듬는 선물에까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여린 심성의 인생은 합당한 축복을 내린다. 그 축복으로 우리는 마침내 삶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얻게 된다. 즉 우리의 사명을 되찾는 것이다. 사명을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니체. 우리가 삶을 사랑함은 우리가 사는 일에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사랑 속에는 언제나 얼마간의 광기가 들어있다. 그러나 그 광기 속에는 또한 언제나 얼마간의 이성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다. 나는 병에서 하나의 철학도 얻었다. 비로소 나는 병에서 나에게 더 높은 건강을 얻었다. 이 건강이라는 병이 말살시켜버리지 못한 모든 것들에 의하여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 건강을 말한다. 나는 병에서 하나의 철학도 얻었다. 고통이야말로 정신 최후의 해방자다. 그런 고통이 우리를 개선시키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때도 있으나 나는 고통이 우리를 심오하게 한다는 것을 안다. 고통이 심오한다. 괴테는 자신의 살을 드러내지 않고도 시를 썼다. 괴테는 자기 안에 실제하는 능력이 절대적이고 궁극적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삶이 편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위대한 예술가 중에서도 위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생애는 2번 정도 자기 안에 실제하는 능력보다 더욱 뛰어난 그 무엇이 있다고 착각했다. 노년에 그는 자신이 인류가 발견한 최대의 과학적인 지식을 도출했다는 확신에 사로잡혔으며 젊은 시절에는 그가 지닌 문학적인 소양에 비해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그의 착각에서 비롯되었다. 괴테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자기는 자신을 조형예술가로 만들 생각이었다라고. 이런 착각이 늘 그의 가슴속에 불타올랐고 결국 그를 짓누르는 고통이 되었다. 이 고통이 마침내 괴테를 이탈리아로 떠나게 한 것이다. 이 여행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정열로부터 몸을 숨기게 한다는 사실을 재능과의 결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통감한 괴테는 타서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고향된 베르테르의 불린 타서는 조금보다도 더 끈질긴 삶의 예감들로 몸서리쳐야 했다. 마치 어떤 미치 강의가 이제는 만사가 끝이다. 이 삶과 헤어져야겠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앞으로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혼자 말을 하는 것처럼 타서는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다. 괴테의 생애 중에서 이 2가지 근본적인 모순이 그에게 당시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문학적인 자세, 즉 시에 대한 문의적인 입장에 강요받지 않게끔 도와준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살을 드러내지 않고 시를 썼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괴테 시를 위험한 장난으로 취급했다. 그런 시작을 통해서 조형미술가 자연이 바로 자신의 인간의 있었음을 깨닫는다. 이 같은 착각 없이 괴테는 괴테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직업적인 작가였고 또한 독일인이었지만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일한 독일인 예술가라고 기억될 수가 있었다. 예술가라고. 전시는 작품보다 주체자의 이름에 만족한다. 반시대적인 고발. 사람들의 작은 문화와 너무 동떨어진 생활에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 그들은 부족해진 감동을 채우기 위해서 돈만 내면 언제든지 그 진절머리 나는 이기적인 감동을 제공하는 극장과 연주 회장을 찾는다. 또 그럴듯한 조각상에 세워진 광장에서 작품의 의미보다는 전시를 주최한 협회의 이름으로 만족을 느낀다. 아주 조그마한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작은 고통을 치유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이 있다. 그런가 무시무시한 스님의 재난이나 자신의 악덕이 빚은 행위의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덕분에 늘 건강한 육체와 평안한 정신을 소유하게 된 사람도 있다. 자신을 양심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주 많다. 인간적인 영혼은 인간적인 양심을 따르는 것은 의지를 따르는 것보다도 훨씬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실베했을 경우에 양심은 자기 변화나 기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극소수인데 반해서 자신을 양심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주 많다. 이기적인 사람과 40세를 넘기면 자서전을 쓸 권리가 주어질까? 반시대적인 고찰. 사람들은 40세를 넘기면 자서전을 쓸 권리가 주어진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가장 열등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그 나이가 되면 사상과 못지않은 사건들을 체험했을 것이고 시인 못지않은 경량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삶이 지켜온 신앙을 고백하려는 그의 욕구에 있다. 이것은 분명히 오만이다. 그에게는 자서전을 통해서 생전 가운데 체험하고 탐구한 것뿐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겠다는 전제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해야만 한다. 과연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이 삶을 긍정하고 있는가? 그들은 만족하는가? 그들은 무엇을 바라는가? 만약 그들의 대답이 진실이라면
이 재난이라는 삶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니체, 여기 한 사람의 인간이 있다. 그에게는 그가 말하는 계획의 일체가 근본부터 성공하지 못한다. 그 오랫동안의 마음을 기울인 사항을 그를 이미 몇 번인가 10년으로 인도하고 몰락이바다로 데려갔다. 설사 그가 그것을 벗어난다 해도 틀림없이 경미한 손해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경미한 손해로는 자비와 동정은 허무주의에서 태어난 것들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삶에 대한 자비는 의갑적인 본능에 불과하다. 인간을 향한 자유는 삶을 보존하고 가치를 보양시키려는 모든 본능에 방해가 된다. 우리의 생존 본능에 치명성을 입히려는 자비와 같은 관념들은 대배주의를 심화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자비와 동정자유는 허무주의에서 태어난 것들이다. 그들은 허무라는 말을 부인하는 대신에 신 또는 진실, 인격, 진정한 삶이라고 주장하며 때로는 열반구, 원축복이라고 그를 뜻한 포장을 덧씌운다 하지만은 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은 숭고한 외투를 걸쳤을 뿐 그 실상은 삶에 대한 자기에서 파생된 사생아들이다. 예를 들어서 시어표에 나오는 삶에 대한 자기로 괴로워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짓뭉개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자비와 동정과 인격과 사랑이라는 그런 대로 쓸만한 망령들을 불러다가 가뜩이나 피폐해진 삶을 농락해 했던 것이다. 열정적인 인생의 여름, 봄, 그리고 가을. 20대는 열정적이며 지루하며 언제 또 소나기가 내릴 제어할 수 없는 시기다. 20대는 늘 이마에 땀이 맺혀있고 삶이 고된 노동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지만 그것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연령이다. 따라서 20대는 여름이다. 반면에 30대는 인생이 봄이고 어떤 날은 공기가 너무나 따스럽고 또 어떤 날은 지나치게 춥다. 언제나 불안정하고 자극적이다. 그러는 세계의 잎을 무성하게 만들고 모든 꽃의 향기를 고발할 수 있는 나이다. 30대는 지저귀는 새소리만으로도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처음으로 향수와 촉을 구별하는 시기다. 40대는 모든 것이 정지된 연령이다. 바람은 더 이상 그를 움직일 수가 없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들의 수확을 덮는다. 40대는 한마디로 인생의 가을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말은 짧게 하고 의미는 깊게 하라. 남자가 그녀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그녀를 괴롭히던 그 헌태가 사라진다. 나이가 들면 여자는 화장품을 바른 대신에 학문을 뒤적인다. 검은 옷을 입고 묵묵히 앉아있으면 어떤 여자든지 영리해 보인다. 이 행복을 그녀는 누구에게 감사할까? 먼저 신에게, 그리고 나의 재단사에게. 처녀치질한 꽃으로 꾸며진 동굴이 논이라는 뱀들이 오글거리는 동굴로 변한다. 그저가 원하는 세 가지의 명성, 미모, 신분. 그렇다면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가지 방법은 남자가 그녀에게 하는 마지막 충고는 말은 짧게 의미는 깊게 하는 것이다. 영국인이 일을 신성하게 까닭은 일요일의 노동을 그리워하게 만들려는 하나의 설책이었다. 신성한 일요일의 무료함이야말로 가장 영국적이며 본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아주 교묘한 단식가로 같다. 삶에 있어서 독립이란 강자만의 특권이다. 삶에 있어서 독립이란 소수 인간들에게만 허용되는, 다시 말해서 강자만의 특권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순간에 독립을 시도하는 자가 있다면 물론 그가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종이다. 그는 자신이 인간 사회로부터 독립된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저 무시무시한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에 스스로 뛰어든다. 그리고 이미 위험해진 인생을 더욱 위험한 것으로 내던져 버린다. 숨는 것으로 먼저 가던 시기는 지났다.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 그것은 삶이 안고 있는 고통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들의 도시를 베스비오 화산의 산들 위에 건설하라. 그들의 배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바다 한가운데 띄우라. 그들의 벗, 그리고 그들의 자신과의 영속적인 투쟁에 헌신하라. 그들을 인식하는 자여 지배하고 소유할 수 없다면 약탈과 정곡을 일삼는 자가 되어라. 과거에 집어먹은 사슴처럼 숲속에 숨는 것으로 먼저 가던 시들은 머지않아 사라진다. 그리고 니체, 가령 어느 철학자가 자기 가치에 속하는 어떤 문제를 논하려고 든다면 그는 철학사로 논하기가 곤란해지고 그것은 그의 지혜에 대한 의문부호가 되고 무지가 되어버리고 한다. 그렇다면 지혜란 시치 냄새를 맡은 까마귀처럼 지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상하네.
사사입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며 아득한 나무들을 헤아린다. 무르익은 포도송이가 갈색을 띠기 시작했을 때 태양이 오른 말에 내 삶을 비추는 이 충만한 날에 나는 뒤를 돌아보며 아득한 나무들을 헤아린다. 나는 너의 40년을 헛되이 묻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지나온 나의 생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혀를 늘어뜨린 개처럼 입맛을 따지지 말라. 인생을 탐내지 말고 혀를 늘어뜨린 개처럼 입맛을 따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인간의 용기는 가정을 위한 살인자다. 공경하는 용기, 그것은 죽음까지도 살해한다. 왜냐하면 용기는 그의 삶이든가 그럼 좋다 다시 한번이라고 외치기 때문이다. 진리는 그들에게 진실을 속삭이지 않는다.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진리를 손에 넣고 야말 곁에는 터놓는 의지, 진리는 그 숨막히는 사랑, 이것이 그들을 청천의 공기로 물들이는 주범이다. 그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진지하며 병적으로 쾌활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성의 범위가 넓어지며 상처는 깊어만 간다. 진리의 가면을 벗겨도 여전히 진리는 그들에게 진실을 속삭이지 않는다.